택시기사 딸, 주제에 이 약혼은 파기할 거니까 꺼져버려. 이 약혼을 파기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축하 인파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이수진과 박민우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하얀 한복을 입은 수진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 80여 명과 신부 측 하객 30여 명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어요. 약혼 서약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한정숙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수진의 아버지 이진수에게 향했습니다. 진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랜 세월 운전대를 잡아온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죠. 정숙은 그 손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주변 하객들이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집안과의 혼사람? 택시나 모는 집안의 딸을 우리 집에 들릴 순 없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어머니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택시기사 딸, 주제에 이 약혼은 파기할 거니까 꺼져버려. 이 약혼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당장 나가요. 수진은 뺨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 씨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는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죠.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어머니를 제지할 용기는 없어 보였어요. 수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진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한정숙을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깊은 힘이 느껴졌죠. 정숙은 승리한 듯 턱을 치켜들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재벌 부인 모임 친구들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막았죠? 친구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영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약혼식 다음 날 아침 서울 성북동의 작은 2층 단독주택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2층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영희는 주방에서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진수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강남구 역삼동 소재 7층 빌딩 자료 좀 보내줘. 급해.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진수의 표정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정숙은 거실 테이블에 친구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가득했어요. 내가 어제 얼마나 속 시원하게 했는지 몰라요. 택시기사 따위가 우리 집 안에? 친구 중 한 명인 최미란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숙 언니가 제대로 하셨어요. 역시 집안은 중요하죠.
정숙은 우쭐한 표정으로 홍차를 마셨어요. 민우는 자기 방에서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우의 아버지 박상철은 안방에서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7층짜리 상가 빌딩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빌딩에 도착한 정숙은 1층 로비에서 관리인 김기철을 불렀습니다. 김 씨, 이번 달부터 전체 세입자 월세 10% 올린다고 통보해요. 통지서 돌리고요. 김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정숙은 빌딩을 한 바퀴 돌아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건물이 자신의 자랑이자 재산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역시 난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완벽했다고 믿었습니다. 약혼식 이틀 후 수지는 민우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수지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전 그날 민우 씨가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게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지는 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말 없이 30분을 앉아 있다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당에서는 정숙과 재벌 부인 모임 회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약혼 파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택시나 모는 주제에 모임의 리더 격인 서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숙 씨 판단이 옳았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요. 정숙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재산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제 빌딩 가치가 요즘 100억은 넘는데요. 강남 한복판이니까요. 실제로는 80억 정도였지만 그녀는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태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장님 빌딩을 150억에 매입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50억이라면 시세보다 20%나 높은 가격이었어요. 정말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태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단 매수인이 빠른 결정을 원하십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식당을 나와 이태성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숙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조건도 좋고 가격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남편 상철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어요. 좋아요. 계약하죠. 약혼식 3일 후 한정숙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어요. 이태성이 준비한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금을 3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숙은 그 조항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빠른 현금화라니 오히려 좋다고요. 계약금 15억 원이 정숙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 정숙은 그날 오후 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과 보석을 구매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란 언니, 내가 오늘 빌딩을 150억에 팔았어요. 대박이죠? 최미라는 전화기 너머로 부러움 섞인 축하를 보냈어요. 정숙은 그날 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더 큰 빌딩의 주인이 되어 수진네 집안을 내려다보는 꿈이었어요. 약혼식 4일 후 이태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잔금 135억 원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등기 이전 진행하시죠. 정숙과 상철은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차례차례 설명하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숙은 서명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0년간 자신이 소유했던 빌딩이 이제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자 이태성이 말했어요. 참고로 새 건물주께서 2주 내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신대요.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빌딩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한복대여점을 폐업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잠깐만요. 제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태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건물 인도 시 모든 세입자가 함께 나가는 조건이라고요.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새 건물주의 법률 대리인이라며 3일 내 한복대여점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이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장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태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계약서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약혼식 5일 후 아침, 한정숙은 서둘러 역삼동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빌딩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건물 입구는 공사 펜스로 막혀 있었고 대형 건설사 로고가 새겨진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김준호가 정숙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정숙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게 물건들이 안에 있다고요. 좀 빼내야 한다니까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원명도 명령 없이는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 정숙이 김준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최미란이었어요. 정숙아, 지금 뉴스 봤어? 내 빌딩 산 사람이 JK건설 전 회장 이진수래. 정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약혼식에서 만났던 수진의 아버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진수는 30년간 국내 3대 건설사 중 하나인 JK건설을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5년 전 아들이 없어 조카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개인 재산이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택시기사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재벌이었다니요. 그것도 자신보다 수백 배는 더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빌딩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30분 후 집에 도착한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택시기사가 아니라 JK건설 전 회장이래. 우리 빌딩을 그 사람이 산 거야.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이진수를 검색해 보았어요. 검색 결과를 보던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약혼식 6일 후 한정숙은 수진네 집을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같은 날 박상철의 휴대폰으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하던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어요.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계약서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은 애매하게 얼버무렸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 2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민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우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민우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팀장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품 가방과 보석을 되팔기 위해 중고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장 주인은 구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가격이 최선입니다. 정숙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빌딩 매각 대금 150억 중 대출금 60억과 세금 10억을 제외하면 80억이 남았어요. 하지만 상철의 회사 폐업 비용과 생활비로 그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숙네 가족은 대치동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2억은 깎여요. 결국 아파트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정숙은 재벌 부인 모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서윤정도 최미란도 모두 연락을 피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통화가 어려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일주일 만에 정숙네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정숙은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정숙은 약혼식 날 자신의 오만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약혼식 10일 후 민우는 수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남에 응했어요. 서울 남산 산책로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민우는 수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오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든 걸 잃었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가 그날 수진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어요. 민우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민우 씨, 일어나세요.
민우 씨가 그날 저를 지켜주지 못한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수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민우 씨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성북동 수진네 집 앞에 한정숙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편지 한 통을 대문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층 창문 너머로 진수가 무릎 꿇은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숙은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쓸쓸히 골목길을 걸어 나갔어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이수진은 재단 이사로서 무대에 올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이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도와주셔서요.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힘내세요. 행사가 끝나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를 택시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이진수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탄 40대 남성 승객이 말했어요. 기사님, 운전 정말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오래 하셨어요? 진수는 백미러로 승객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요.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기사님이었습니다. 한편 강남구의 한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박민우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벽에 붙은 포스터에서 수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홍보물이었어요. 수진은 포스터 속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는 한정숙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복지관에서 정숙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청소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편하게 밥 먹었어.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전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진수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단다. 해가 지는 한강변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평화롭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행복하고 당당해 보였어요. 수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혼식 사건으로부터 3년이 흐른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이수진은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재단은 지난 3년간 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가득했어요. 한 편지를 펼쳐보니 택시기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여학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재단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저녁 후원자 모임이 있으시죠? 새로운 후원자 분도 오신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후원자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약 20명의 후원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대학교 교수로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이사님의 재단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민호는 수진의 교육 철학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진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진수는 서울 시내를 택시로 달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 손님을 태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20대 청년이었어요. 기사님, 저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너무 떨려요. 진수는 백미러로 청년을 보며 격려했습니다. 젊은이, 긴장 풀고 자신감 가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은 택시에서 내리며 깊이 인사했어요. 기사님 말씀 덕분에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창밖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나 지위보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한정숙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민우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이 소박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제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정숙은 아들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 후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오만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북동 집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오솔길이었습니다. 아빠, 어제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진수는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분인데? 수지는 강민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분 같아요. 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천천히 알아가렴.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가 수진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부부는 행복해 보이는 부녀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민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연인들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는 문득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민우는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약혼식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요. 수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수진의 뒷모습이 가을 저녁 거리에 평화롭게 사라져갔습니다.